텅 빈 거실에 한 남자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그 남자는 바닥에 흩어진 가족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 속 미소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냉장고 위에서 들려오는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똑딱똑딱. 그 단조로운 소리가 그의 심장 박동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가 부엌에서 흘러나오곤 했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그리고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직장에서의 지위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가정의 가장처럼 보였던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말입니다. 2006년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박재호는 지하철에서 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에 야근을 거듭한 하루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말 프로젝트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바빠 죽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재호 역시 과장 직책을 맡고 있는 터라 부하 직원들을 독려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간다고 했는데 재호는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벌써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또 아내가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추석 준비 때문에 바쁘다며 좀 일찍 와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말입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며 재호는 주변 집들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집이나 추석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베란다에서는 누군가 무언가를 널고 있었고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빨리 승진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살았으면. 재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올해 안에 부장 승진이 확실시된다고 했으니 그때가 되면 조금은 나아지겠지요.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아이들 교육비도 넉넉하게 대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소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늦었네요. 응, 회사 일이 좀 밀려서. 재호는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영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와 그를 맞았습니다.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올 준비는 다 됐어? 네, 내일 오전에 모셔올 예정이에요. 그런데 송편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소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재호는 거실로 들어가며 소파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힘들면 떡집에서 사면 되잖아. 굳이 직접 만들어야 해? 재호의 말에 소영은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 손수 만든 걸 좋아하셔서요. 작년에도 직접 만든 송편을 드시고 좋아하셨잖아요. 에이, 알겠어. 그럼 내일까지 만들 수 있겠어? 네, 밤새워서라도 만들어야죠. 소영은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재호는 TV 리모컨을 집어들며 뉴스를 켰습니다. 연휴를 앞둔 교통 상황과 명절 물가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그때 12살 민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셔? 내일 오신단다. 왜? 할머니께 보여드릴 그림 그렸어. 민준이는 신이 나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오, 잘 그렸네.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거야. 재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럴 때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8살 서연이도 아빠 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나도 할머니 선물 준비했어. 뭘 준비했는데? 비밀이야. 내일 보여줄 거야.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보며 재호는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집에 돌아와 가족들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영의 바쁜 움직임 소리를 들으며 재호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사흘간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평소 재호를 무척 아끼시는 어머니셨지만 그래도 며칠간 함께 지내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거든요. 승진이 걸린 중요한 건이었습니다. 재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시작될 추석 연휴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재호는 소영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68세의 김말순 할머니는 이미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재호는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재호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사위 왔구나. 요즘 회사 일이 많다면서 고생이 많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재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만큼은 항상 예의 바른 사위였습니다. 할머니 역시 재호를 무척 아껴주셨습니다. 딸 소영과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은 적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손자 손녀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어때? 공부 잘하고. 네, 어머니. 이번에 수학 시험에서 98점 받았어요. 소영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역시 우리 손자야. 서연이는? 서연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미술학원에 보내고 있어요. 그래, 애들이 다 잘 크고 있구나. 할머니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재호는 백미러로 시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자신이 좋은 사위, 좋은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현관까지 뛰어나와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자 손녀들 오랜만이구나. 할머니는 아이들을 번갈아가며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선물들을 하나씩 꺼내주셨습니다. 민준이에게는 새 운동화를, 서연이에게는 예쁜 머리핀을 주셨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할머니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재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영은 밤새 준비한 음식들을 차례로 상에 올렸습니다. 갈비찜, 나물무침,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송편까지. 할머니는 하나하나 맛을 보시며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소영아, 정말 잘했구나. 송편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네. 감사해요, 어머니. 밤새 만들었어요. 소영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재호 역시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때 보면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말했습니다. 재호야,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는 어떻게 됐어? 할머니가 갑자기 물어보셨습니다. 아, 네. 올해 안으로 부장 승진이 확실시돼요. 그래, 잘 됐구나. 우리 사위 능력이 좋으니까. 할머니의 칭찬에 재호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저녁 무렵 재호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어느 집에서는 명절 음식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평범한 추석 연휴의 시작이었습니다. 재호는 이번 연휴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잠시 잊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이 순간이 폭풍 전의 고요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재호는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 아직까지는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아내, 예쁜 아이들, 그리고 곧 있을 승진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답답함도 느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집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짓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좋은 하루가 되겠지. 재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는 소영이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시댁에 성묘를 갔다가 오후에는 집에서 차례를 지낼 예정이었습니다. 재호는 내일도 오늘처럼 평온한 하루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 누가 알았을까요? 내일 이 평범해 보이는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재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한가위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이 집에 내일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추석 당일 아침 새벽 6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늘은 시댁 성묘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재호는 몸을 일으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 회사 동료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재호야, 부장님이 연휴 끝나자마자 회의 있다고 하시던데. 프레젠테이션 준비 어떻게 돼? 승진이 걸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연휴 내내 마음 한편으로는 그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추석이니 일단 가족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소영은 이미 일어나서 성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일찍 일어나 손을 거들고 계셨습니다. 재호야, 일어났구나. 빨리 씻고 와. 시간이 없어. 소영이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재호는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때문인지 눈가에 주름도 깊어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성묘 가는 거야? 민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가는 거야. 나도 갈 거야? 당연하지. 너희들도 같이 가야 해. 가족 모두가 차에 오르자 재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성묘지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추석이라 도로가 막힐 것을 예상하고 일찍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고속도로는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라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벌써 1시간째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제 도착할까, 이거. 재호는 핸들을 두드리며 짜증스러워했습니다. 여보, 추석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들 성묘 가는 거잖아요. 소영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이렇게 막힐 줄 몰랐네. 재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일 걱정에 교통체증까지 겹치니 짜증이 났습니다. 아빠, 언제 도착해? 뒷좌석에서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도착한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이런 날 성묘를 왜 가야 하는 거야? 재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차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호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재호는 얼른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2시간 만에 성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다른 성묘객들로 붐비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호는 차에서 제수용품을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묘를 지내는 동안 재호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묘 앞에서 절을 올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회사 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데 부장님이 어떤 질문을 하실까? 경쟁자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할머니와 소영, 그리고 아이들은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고 있었지만 재호만큼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재호야, 인사드려라. 할머니의 말씀에 재호는 정신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절이었습니다. 마음은 온전히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교통체증이 심했습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또 2시간. 하루 중 4시간을 차 안에서 보낸 셈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네. 재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몸도 지쳤지만 마음도 지쳤습니다. 고생 많았어, 재호야. 이제 차례 준비하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성묘를 다녀왔으니 이제 집에서 차례를 지낼 차례였습니다. 소영은 또다시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도 손을 거들어 주셨습니다. 재호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회사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부장님에게서였습니다. 박 과장, 연휴 잘 보내고 있죠? 화요일 프레젠테이션 준비 잘하고 있죠? 재호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장님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부장님. 잘 보내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호는 얼른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연휴 기간이라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차례상 차리는 거 좀 도와주세요. 소영이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알았어. 재호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회사 일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차례를 제대로 지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감정을 숨기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답답함과 짜증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감정의 변화가 곧 큰 폭풍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후 5시, 드디어 차례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소영과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에는 각종 나물과 전, 그리고 과일들이 아름답게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니 집안이 엄숙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차례를 지내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차례대로 절을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재호가 먼저 절을 올리고 이어서 소영과 아이들이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재호의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부장님에게서 오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모두 연휴 후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재호는 휴대폰을 보고 싶었지만 차례를 지내는 중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계속 들리니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호야, 휴대폰 소리가 너무 크네. 잠깐 끄면 안 될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재호는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차례를 마치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소영이 만든 음식들을 하나하나 맛보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소영이가 요리 솜씨가 늘었네. 감사해요, 어머니. 소영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루 종일 준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호만큼은 음식 맛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몇 개나 더 왔는지, 혹시 부장님이 또 연락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빠, 왜 계속 휴대폰만 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 미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추석인데도 일해야 해? 그런 게 아니라. 좀 중요한 일이 있거든. 재호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그때 소영이 부엌에서 후식으로 준비한 식혜를 가져왔습니다. 커다란 냄비에 가득 담긴 식혜를 조심스럽게 들고 오는데 거실 문턱에서 발이 걸렸습니다. 소영이 놀라며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냄비가 기울어지며 식혜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콸콸콸. 차가운 식혜가 거실 바닥에 흘러넘쳤습니다. 갓 닦아놓은 마루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식혜 속 쌀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 큰일 났다. 소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실수할 수 있는 거야. 할머니가 재빨리 일어나 소영을 달래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뭐가 죄송해.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하지만 재호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짜증이 이 순간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컸습니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할머니는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여보. 소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금 이게 뭐야? 하루 종일 힘들게 차린 집이 이게 뭐가 된 거야? 재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재호야, 진정해. 그냥 실수한 거잖아. 할머니가 말리려 하셨지만 재호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실수. 이게 실수로 될 일이에요? 지금 이 바닥을 누가 닦아요? 소영은 이미 걸레를 가져와서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빨리 닦을게. 빨리 닦는다고 될 일이야? 냄새도 날 것이고 끈적끈적 할 텐데. 재호의 말에는 평소 볼 수 없던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재호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실수한 거잖아요. 민준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재호가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진 아빠의 모습에 놀란 것입니다. 재호야, 아이들이 무서워한다. 목소리 좀 낮춰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 회사 일에 대한 걱정,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겹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섭다고요? 그럼 애초에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죠. 재호는 소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소영은 바닥을 닦으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이때 거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재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소 예의 바르고 점잖던 사위의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재호 자신도 자신의 반응이 과도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가 치밀어 오른 상태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재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지금까지 숨겨왔던 그의 또 다른 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몰아칠 예정이었습니다. 소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식혜를 닦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도 계속 걸레질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동안 남편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좀 닦아. 재호는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 볼 수 없던 차갑고 날카로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호야, 그만해. 소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어머니는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재호가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재호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호야, 진정하고 우리 이야기해보자. 할머니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화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부장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잠깐만요. 재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부장님. 박 과장 미안한데 내일 회의 시간이 1시간 앞당겨졌어. 오전 9시로 변경됐으니까 참고하고. 네. 9시요? 응. 그리고 자료 검토도 한 번 더 해봐. 이번이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재호의 표정은 더욱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부족한데 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모든 것이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였어?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야. 내일 회의 시간이 바뀌었다고. 재호는 소영에게 화풀이 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준비하면 뭐해? 이 난리통에 어떻게 집중해서 준비를 해? 재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재호야, 아이들 앞에서. 할머니가 다시 말리려 하셨지만 재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영이 바닥을 닦다가 실수로 재호의 발에 물이 튀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였지만 재호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뭐야, 이것도. 재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실수했어. 실수. 맨날 실수만 하네. 재호는 소영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가. 지금 당장 나가라고. 순간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재호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못 들었어? 재호는 현관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재호야.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니, 지켜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지. 재호는 시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향해 더욱 심한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실수만 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차라리 나가는 게 나아. 아빠. 민준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한테 왜 그래? 너도 가만히 있어. 엄마 편만 들고. 재호는 아들에게까지 화를 내었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재호야, 정신 차려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요?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재호는 시어머니에게까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재호는 걸레를 들고 있던 소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여보, 제발. 나가라고. 재호는 소영을 끌어당기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소영은 비틀거리며 끌려갔습니다. 재호야, 안 돼. 할머니가 뒤따라오며 말렸지만 재호는 이미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아빠 안 돼요. 민준이가 울며 매달렸지만 재호는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밖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소영을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나가서 머리 좀 식히고 와.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현관 너머로 소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채로 비를 맞고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을 상상조차 하기 싫었지만 재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호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재호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좀 조용하네. 재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미 후회의 빛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소영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제발. 하지만 재호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할머니는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려고 하셨지만 재호가 막았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재호야, 정신이 나갔니? 밖에 비가 오는데. 하지만 재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은 밖에서 들리는 소영의 흐느끼는 소리에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추석날 저녁 한복을 입은 여자가 문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은 충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맞은편에 사는 김씨 부인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소영은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결혼 후 15년 동안 이웃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또 다른 이웃이 다가왔습니다.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할머니가 재호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장 문을 열어라. 소영이가 밖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어. 어머니, 조금만 더 두세요. 저 사람도 반성할 시간이 필요해요. 반성은 무슨? 지금 당장 문을 열어. 할머니는 직접 문 쪽으로 가려 하셨지만 재호가 가로막았습니다. 재호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위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계속 울면서 아빠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빠, 엄마 들어오게 해줘요. 엄마가 추워할 거야. 하지만 재호는 완고했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점점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고 자존심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 집 남편분이 평소에도 좀 이상하더라니까. 에이,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는데요. 항상 인사도 잘하고.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는 거죠. 추석날 저런 일이 있다니 참 안 됐네요. 소영은 이웃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부담스러웠지만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2층에 사는 박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재호와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곤 했던 사이였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박 선생은 복도에 모인 사람들과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소영을 보고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 저 집에서 부부싸움이 났나 봐요. 김 씨 부인이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밖으로 내보냈대요. 박 선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집 남편분 말이요? 항상 점잖아 보이던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한편 집안에서는 할머니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재호를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재호야, 이제 그만해. 이웃들이 다 보고 있어. 이웃들이 뭐 어때서요? 뭐가 어떠냐고.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해? 할머니의 말에 재호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체면이라는 말에 조금 정신이 든 것입니다. 사실 재호는 평소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무척 신경 썼습니다. 항상 예의 바르고 성실한 가장으로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 우리 집에서 잠깐 쉬다가 가세요. 김 씨 부인이 소영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소영의 한복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이웃들이 우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감사합니다. 소영은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재호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모인 이웃들과 우산을 쓰고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재호야, 이제 그만하고 소영이 들어오게 해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재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요. 조금 더라니. 언제까지 저렇게 둘 거야? 그때 민준이가 아빠 앞에 섰습니다. 아빠, 엄마 불쌍해요. 제발 들어오게 해주세요. 12살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재호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아빠를 따르던 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복도에서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 평소에 그렇게 점잖아 보이더니 역시 사람은 모르는 거네요. 추석날 저런 일을 당하다니 저 부인이 정말 불쌍해요.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 날부터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넓게 퍼져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재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부터 그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은 여전히 문 앞에 서서 남편이 마음을 바꿔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연휴가 끝난 화요일 아침, 재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결국 소영을 집으로 들여보냈지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재호와 말도 섞지 않으셨고 아이들도 아빠를 피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재호는 오늘 있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승진이 걸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생긴 일은 일단 잊고 회사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호가 모르는 사이 추석날 일어난 사건은 이미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 부인은 아침 일찍 마트에서 같은 아파트 사는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1200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던데요. 아, 그 일이요? 남편이 아내를 밖으로 내쫓았다더라고요. 정말요? 그 점잖아 보이던 남자가.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대화는 마트에서, 놀이터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2006년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SNS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어디 다니는지 아세요? 삼성화재 아니에요? 차에 회사 스티커 붙어 있던데. 아, 그래요? 그럼 회사에서도 알겠네요. 한편 재호는 회사에 도착해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회의까지는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재호야, 오늘 큰일이네. 동료 김 과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응, 긴장되긴 하지만 준비는 다 했어. 부장님이 오늘 기대가 크시다더라. 잘해봐.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부장 승진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오전 9시, 드디어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재호는 지난 몇 달간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열심히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표정을 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재호야, 오늘 발표 어땠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럼 승진 확정이겠네. 동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재호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에서 있었던 일로 기분이 상했지만 회사에서만큼은 제대로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과장님 계세요? 총무팀 김 대리가 찾아왔습니다. 네, 왜요? 혹시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재호는 김 대리를 따라 회의실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죠? 김 대리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사시는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재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총무팀 박사원이 과장님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요. 재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부인분과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재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직원이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조차 몰랐었습니다. 그게 작은 부부싸움이었어요. 재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괜히 말씀드린 것 같네요. 김 대리는 자리를 떴지만 재호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니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수군거리는 것 같았지만 재호가 다가가면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네. 재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3시쯤 부장님이 재호를 불렀습니다. 박 과장, 잠깐 내 방으로 와봐. 재호는 승진 이야기를 하려는 줄 알고 기대하며 부장실로 갔습니다. 앉아봐. 부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잘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할까? 재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게 박 과장, 우리 회사는 이미지가 중요해. 특히 관리직은 더욱 그렇고. 부장님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가정에서의 문제가 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곤란하다는 걸 알겠지? 재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진거는 조금 더 지켜보자. 순간 재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장님, 그게 일단은 그렇게 하자. 집안 정리가 다 끝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고. 재호는 부장실에서 나오며 비틀거렸습니다. 몇 달간 준비한 승진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동료들은 재호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동정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재호야, 괜찮아?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재호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호는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소문이 아이들 학교까지 퍼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파트 입구에서 만난 이웃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김 씨 부인은 재호를 보자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호가 인사했지만 김 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소영이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 가족 얘기를 한대요. 재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의 신뢰, 이웃들과의 관계, 심지어 아이들까지. 추석날 순간의 분노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몰락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그를 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고 회식에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부장님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재호를 제외시켰고 승진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박 과장, 인사팀에서 찾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총무팀 직원이 재호를 불렀습니다. 인사팀장 앞에 앉은 재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박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 지점으로 말이죠. 재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지방 전보는 사실상 좌천을 의미했습니다. 한 달 더 지켜보겠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온 재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머리카락도 더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소영이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리 소영은 재호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간단히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아, 학교는 어때? 재호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민준이의 대답도 시큰둥했습니다. 예전처럼 아빠에게 다가와서 안기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아예 아빠를 피했습니다. 재호가 다가가면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혼자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른 집들은 모두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TV를 보는 모습이 보였고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도 저랬는데 재호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반기며 달려오던 모습, 소영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미소 짓던 모습, 장모님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시던 모습,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그 순간 재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재호야. 네, 장모님. 나 내일 집에 간다.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겠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모님, 그게. 재호야, 너 정말 이런 사람이었니? 할머니의 질문에 재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바라본 사위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죄송해요, 장모님.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니? 소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기나 해? 재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손자 손녀들까지 고생하고 있어.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재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정말로 짐을 싸셨습니다. 15년 동안 그토록 아껴주시던 사위에게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가지 마세요. 재호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재호야, 이제 정말 정신 차려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해.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신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재호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는 처음으로 소영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소영은 설거지를 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정말 정신이 없었어.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게 너한테 화풀이가 된 거야. 소영이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한순간의 화 때문에 이 모든 게 망가졌어. 재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42살 중년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소영아, 나 정말 잘못했어. 너무 늦었을까? 소영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바꿀게. 정말 바꿀게.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야. 재호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소영은 한참 동안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뀔 거야? 응. 약속해.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재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남자다운 것이라고, 아내를 통제하는 것이 가장의 권위라고 착각했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몇 주 후 재호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예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새로 시작하자. 재호가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작은 식당이라도 하나 차려보자. 우리 둘이서. 소영은 놀랐습니다. 정말? 응. 이번에는 너와 함께 모든 걸 결정하고 싶어. 그렇게 재호와 소영은 작은 분식점을 시작했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부부가 함께 일구어가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재호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큰 소리치지 않았고 소영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실수에도 화내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아이들도 조금씩 아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 달라졌다. 민준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래? 응. 이제 무섭지 않아. 재호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도 다시 가끔 놀러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달라진 재호의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할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재호는 깨달았습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진정한 힘은 화를 참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족은 소유물이 아니라 서로 아끼고 보살펴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재호는 예전만큼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아직도 가끔 힘들 때면 재호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추석날 장모님 앞에서 아내를 쫓아낸 그 순간을.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에게 화를 낼 때 정말 그럴 만한 일인지를. 그 한순간의 분노가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족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재호처럼 되기 전에 지금 당장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실수에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가장의 모습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니까요.